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사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 자, 162쪽에서 고려 시대 혼인과 가족제도. 요거는 주제가 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 주제가 있고, 이거는 이 주제는 조선 시대까지 잘 나오거든. 그래서 주제를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 시대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 그리고 이것도 문장 정리만 잘 해두시면 돼. OX로. 자, 그래서 한 번씩 읽읍시다. 혼인과 관련해서. 자, 혼인 연령은 대체로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했다. 여자 18세 전후, 남자 20세 전후.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 전후가 일반적인 혼인 연령이야. 근데 이건 시대가 변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일찍 혼인하는 거죠. 지금 시대면 이것도 조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걸 조혼이라고는 안 그래. 그래서 어쨌든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 여자가 좀 빨리 했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왕실내 근친혼 성행. 그건 그 자체를 줄쳐놓으세요. 왕실내 근친혼 성행. 이렇게. 자, 고려 초부터 왕실 내에서 뭐가 성행을 했다? 특히 왕실 내에서 뭐가 성행을 했다? 동성혼이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뭐. 왕실은 같은 성을 쓰는 거 아니야? 왕시성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혼이라고도 해도 된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촌수끼리 혼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친혼이야. 근친혼. 근친혼이 성행을 했다. 그 문장 자체를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고려 초부터 왕실 내에서 근친혼. 그래서 요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야. 태해 정광 요때 있죠? 요때가 이제 굉장히 근친끼리 혼인을 많이 하는 때야. 사촌도 근친이죠. 사촌끼리 혼인한다는 건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요새 같으면. 근데 삼촌, 심촌은 이촌끼리도 혼인해서 남매끼리도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친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어떤 이유가 되냐면 태조의 결혼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뭐 태조는 여러 명의 부인과 자식들, 그래서 이복 남매들이 많은 거야 이때. 그리고 왕실이 아직까지는 힘이 세지 않았거든. 그래서 왕실의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혼인을 하는 의미가 좀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려 초부터 왕실 내 동성혼, 근친혼 성행 줄.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 줄. 고려 시대는 뭐가 일반적이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라고 한다. 뭐 바꿔 나오면 일부 다처제겠지 뭐.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다. 줄. 자, 그다음에 처가살이 자체 줄. 고려 시대에는 무슨 혼인 풍습으로 무슨 살이도 흔히 볼 수 있다? 처가살이. 처가살이는 누가 어디서 사는 거야?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거죠 뭐. 자, 그래서 고려 시대는 혼인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모습, 처가살이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남자가 처가 호족에 입적하여 여자 집에서 처가살이 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가 맞아. OX 정리하는 거라고요. 거기다 쓰세요. 처가살이를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남기여가혼. 그다음에 솔서혼이라고 해요. 솔서혼. 자, 그래서 고려 시대는 처가살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처가살이 모습도 남기여가혼, 솔서혼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과부의 제가 허용도 줄쳐놔. 그리고 읽어. 과부의 제가가 비교적 자유롭고 제가녀의 자식이 사회적 진출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았다까지. 자,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과부의 제가가 어떻게 허용되었다. 그래서 과부의 제가가 금지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과부의 제가가 허용,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제가한 여자의 자식도 사회적으로 진출하는데 차별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차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그냥 열심히 읽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도. 가족제도는 결론적으로는 부계, 모계 모두 고려. 그거 일단 줄쳐놓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자고. 자, 고려시대의 가족제도는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가 균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 남녀 균분 상속 일반적.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가, 자녀가 똑같이 나누어 받는 거.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장자가, 남자가 우대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들, 딸,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두 번째, 호족의 자녀를 기재할 때, 호족의 자녀를 기재할 때 어떤 순서로 기재했다? 태어난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뭐 나이별로 이래도 되지. 나이별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 그럼 이런 말은 틀리는 거야. 고려시대에는 호족의 자녀를 기재할 때 남자를 우선 기재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자녀를 태어난 순서대로.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누구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여자 호주도 가능했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야. 반대로 하면 고려시대에는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었다. 그럼 틀리는 거지. 그것만 잘 알아들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부모 봉양 제사 의무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제사를 지낼 의무가 있었단 말이야. 고려시대의 여자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의무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지. 또 그럼 고려시대는 재산은 반드시 남자가 지낸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안 됩니다. 고려시대 재산은 반드시 장자가 주관했다. 안 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제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 줄. 그래서 이 시대는 제사는 반드시 남자가 지내는 시대가 아니야. 여자도 지내는 시대야. 그래서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 집안에 아들이 없어. 그런 경우에도 딸이 있다면 양자를 드리지 않고야. 양자를 드리지 않고 누가 제사를 지냈다? 딸이 제사를 지냈다. 따로 쓸 필요는 없죠. 따로 쓰지 마세요. 뭐 줄만 쳐놓고 계속 복습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또 이러면 틀린 거야. 고려시대는 양자가 보편화되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상복제도에 있어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다 줄.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 틀려? 친가와 외가를 차별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사위와 외손에게도 음서 혜택 줄. 그럼 무슨 소리야? 친손자만, 아들만 음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결론을 지금 읽어보니까 고려시대는 아들, 딸을 차별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도 그렇고 딸의 사위도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야. 친손자만이 아니라 외손자도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공을 세운 경우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은 그것도 줄. 그러니까 이거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OX만 잘 가리시면 된다. 어렵지 않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읽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바로 뭐다? 고려시대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특징.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고려시대는 혼인과 가족제도 운영에 있어서 남녀를, 아들과 여자, 딸을 차별했다, 차별하지 않은 것 같다. 차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나와야 돼. 차별하지 않은 것 같다. 결론. 부계 중심에 따라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모두 고려하는. 이 말은 부계, 모계를 차별하지 않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가족제도가 운영되었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남녀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남녀 차별하는 사회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고려 시대는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조선이라고 옆에 미리 예습 겸 한 거야. 조선 시대도 이 주제가 잘 나온다고. 근데 조선 시대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남녀 차별하는 게 일반화되는 시기는 그 밑에 17세기 이후 줄. 보통 여기를 조선 후기라고 하는 거야.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니까 일반화되는 거야. 뭐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일반화 줄. 여기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란 거기 밑에다가 부계 중심 이러면 돼. 부계 중심. 그래서 부계를 아버지 남자 쪽을 중심으로 그래서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가 일반화되는 시기는 17세기 이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에 나타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풍습은 그러면 고려 시대하고는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예습 겸 해서 비교를 해보자고. 자, 친형제도 시집살이 정착 그거 줄. 친형제도는 무슨 제도를 말한다? 시집살이 하는 거야. 그럼 뭐야? 혼인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정착됐다는 소리는 일반화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무슨 모습은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거야. 처가살이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고려 시대는 처가살이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남기 여가혼 솔소혼 제도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이거는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시집살이가 보편화된다. 그래서 그 두 개 비교 포인트. 그다음에 과부의 재가 금지. 고려 시대는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고 재가녀의 자식도 사회적 진천인데 차별받지 않았다면 조선 후기에 가면 과부의 재가의 금지가 뭐야? 일반화되는 거. 그다음에 장남이 우대. 자, 고려 시대에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나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가 똑같이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이라면 조선 후기에 가면 재산 상속은 거의 장남이 거의 다 갖는 거야. 그래서 남자 그 중에서도 장남이 우대된다. 남자 우선 기재. 자, 고려 시대에는 호족의 자녀를 기재할 때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남자를 우선 기재한다. 이 시기에는 여자 호주는 될 수 없다. 제사도 마찬가지다. 자, 이 시대에는 여자도 제사 의무가 있다? 아니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남녀 차별이 없다? 여자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라도 딸이 있다면 딸이 제사를 지내면 되니까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제사는 반드시 남자가 지내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장남이 주관하는 거야. 따라서 이 시대에는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 일반화.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특징, 조선시대 특징. 그래서 고려시대는 부계,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제도가 운영됐다면 조선시대에 가면서는 점차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로 변해간다. 그리고 그 현상이 일반화되는 시기는 17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고려 후기 혼인 풍습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고려 후기면 대충 또 이때지. 원관석기를 포함해서 여기 충렬왕 이런 때. 자, 고려 후기 왕실내 동성원 성행출. 이거는 여전한 거야? 아니면은 새롭게 나타나는 거야? 여전한 거죠? 그래서 아까 고려 초부터 동성원이 성행했다고 했지? 왕실내에서.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아주 근친끼리 결혼했다고. 아주 가까운 촌수끼리. 그걸 근친혼이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촌수는 좀 멀어진대요. 촌수는 좀 멀어지지만 그렇지만 같은 성내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왕실내에서 동성혼이 여전했다. 근친혼은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서 그 왕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 왕, 어떤 왕? 충선왕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 충선왕 때 교서를 발표합니다. 사료지문 반드시 읽으시라 그랬지.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지.
이제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 종친 왕실 같은 성에 장가 동성혼, 왕실 내 동성혼 하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란 소리 아니야. 그래서 충선왕 때 발표된 교서는 원래 무엇을 목적으로 발표된 거다? 동성혼, 왕실 내 동성혼 금지.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이때도 여전히 왕실 내에서 동성혼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야. 자, 그래서 고려 후에도 여전히 왕실 내에서 동성혼이 성행했다? 그러나 근친혼은 아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그걸 금지하는 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거. 자, 그 다음에 원이 결혼도감. 결혼도감 추천해야지, 당연히. 결혼도감을 설치했다. 그래서 원관석기 때 그 결혼도감은 무엇을 수탈하기 위해 설치한 거야? 고려의 처녀들, 혼인하지 않은 처녀들, 공녀라는 이름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따라서 이때 부모들이 자기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더 일찍 혼인시키는, 원래는 아까 일반적으로는 18살이라고 그랬잖아, 여자는. 근데 그것보다 더 일찍. 그래서 조혼의 풍습. 그래서 조혼의 풍습. 결혼도감, 조혼의 풍습. 이거는 새롭게 나타난 거죠. 원의 영향이라고 하셔야 되지. 자, 그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의 영향, 일부 다처제. 자, 고려는 원래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지만 유목민족은 대부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그래서 원의 영향으로 뭐가 유행하기도 한다? 일부 다처제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세 개만 추천하세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혼인과 가족제도는 문제가 좀 잘 나온 빈출되는 주제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로 갑시다. 사회 마지막 편. 여기서 고려 무신집권기하고 후기 사회인데 요 무신집권기 때 일어났던 사건들 있지? 요걸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다시 한다. 의종 때지. 의종 바로 전이 뭐죠? 인종 때 무슨 사건이 터지지? 2차 겸해난이 발생했지. 그 다음에 발생한 게 뭐지? 묘청해난이지. 그 다음에 의종 때 무신난이죠. 이거 순서 맞으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정중부 등이 무신난을 일으켰잖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무신난에서 어느 왕까지? 원종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신난 지울게. 그래서 의종 때 무신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무신난이란 소리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세 시기로 나눠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세 시기. 여기가 가시기야. 여기 나시기. 여기 다시기.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무인 연합정치기 때, 무인 연합정치기 때, 여기는 최씨 집권기 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정리하는 거야. 자, 반무신난 줄쳐놔. 반무신난. 뭐냐면 무신들이 이때 문신들을 몰아내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자 문신들과 연결돼 있는 세력이 무신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걸 반무신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무신난 세 개.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교종승려의 난. 그 세 개 같이 다녀 항상. 김보당, 조이총, 교종승려의 난. 자, 이거는 최소한 뭐보단 뒤겠어. 당연히 무신난보단 뒤겠지. 그래서 이거는 가시계. 무신난보다 요 시기 일어난 거야. 무신난보단 바로 뒤지. 그래서 최초의 반무신난이 뭐다? 김보당의 난 1173년. 연도는 못 외워도 되는데 무신난 바로 직후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거기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동북면 병마사 의종의 복이 최초의 반무신난 개사의 난. 그래서 이거 무신난을 경인난이라고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김보당의 난을 개사의 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경개이난 합쳐서 경개이난이라고도 한다. 경개이난. 무신난과 김보당의 난. 어쨌든 김보당 최초의 반무신난이야. 최초의 반무신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의종의 보기를 끼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김보당의 난이구나. 그러면 무신난 바로 직후야. 최초니까 무신난보다 먼저지. 아 먼저 바로 직후지. 그 다음에 조이총 교종 승려의 난 1174잖아. 그러니까 김보당이 최초니까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조이총의 난, 조위총의 난. 그 다음에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계열 승려라고 해야 된다? 교종 승려라고 해야 된다. 교종 승려의 난. 교종 승려의 난. 자, 그래서 무신난 이후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조이총, 교종 승려의 난, 교종 동그라미. 선종으로 바꿔 나오면 안 됩니다. 요 세 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 반무신난의 성격을 띄었다. 최초는 뭐다? 김보당의 난, 계사의 난. 자,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 출처나 서경 동그라미, 평양, 자비령 이북의 40여성 호응, 농민들도 가담 최대의 반무신난. 자,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서경유수. 어쨌든 서경이 나오면 여기 얘는 동북면 병마사. 서경하면 조이총. 최대의 반무신난으로 확대된 거야. 최대의 반무신난. 자비령 이북의 땅 호응. 최대의 반무신난. 근데 이제 최대의 반무신난으로 확대된 이유가 농민들도 가담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밀란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어쨌든 서경유수 조이총 자비령 이북 호응 최대의 반무신난 조위총. 자, 그 다음에 교종계열, 교종에다 동그라미. 뭐라고 바꿔나면 안 된다고요? 선종으로 바꿔나면 안 된다고. 개경줄, 교종줄, 승려줄. 자,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자 당연히 이 승려들은 문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승려겠지 뭐. 그래서 문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개경의 교종계열 승려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거를 그래서 개경 승려의 난, 귀법사 승려의 난이라고도 한다. 그것도 좋잖아.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무신난이다. 동문면 병마사, 서경유수 조이총 최초 최대 교종이라고 해야 돼. 반드시 개경 귀법사. 자, 그 다음에 농민 천민 봉기 있죠? 그거 줄쳐놓고 그거 별표 쳐놔 더. 자, 무신집권기 때 뭐가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밀란이야, 밀란. 그래서 왼쪽에다 써, 왼쪽에다. 빈 공간에다가. 농민 천민 봉기는 주로 이제 밀란을 말하는 건데,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크게 밀란이 일어났다 할 때 나오는 가장 잘 물어보는 시기가 세 시기가 있어. 일단 신라하대. 이건 공부하셨죠?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이런 얘기 나왔죠. 원종과 애노.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하면 뭐야? 신라하대로 가야 돼. 진성여왕 때.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어느 때로 가야 된다? 무신집권기로 가야 돼. 무신집권기. 그리고 지금 그거를 정리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 19세기의 밀란. 이게 또 제일 조선 시대는 요 밀란을 제일 잘 물어보는데 홍경래난하고 임술밀란이라고 있어.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밀란 해가지고요.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아니면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일단 밀란으로 간다. 일단은 제일 잘 물어보는 거 신라하대, 고려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19세기 하면은 홍경래, 임술밀란. 그렇게 일단 크게 해놓고 그럼 이때 이 세 시기의 시대 상황이 공통점이 뭘까? 공통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공통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불법적인 토지 변병이 확대되면서 권력자들이 토지를 막 확대시켜 나가고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한 경우가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조금 어려운 시기다. 그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정리를 하자고. 자, 그래서 지금 농민 천민 봉기는 밀란을 말하는 건데 크게 보면 어느 시대에 일어난다. 이제 크게 보면 무신 집권기 때지 이때는 아니야. 무신 집권기 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 줄쳐놓아. 공주 명학소의 난 1176 확인만 해. 11716이니까 당연히 뭐야? 이거보다 이거 1174니까 이거보다 뒤인 거죠. 그래서 공주 명학 소해난. 그래서 공주 명학 소해난 줄쳐놔. 공주 명학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서 밀란이 발생한 거야. 맞지? 공주에 있는 명학 소. 그리고 읽어. 망이 망소이 줄. 그래서 공주 명학 소 연도까지는 못 외워도 되신다고요. 근데 최소한 흐름은 알아야 돼. 크게 무신난, 김보당, 조이청, 교정계열 승려,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인 거지. 누가 주도했냐면 이거 사람 이름이야. 망이 망소이가 주도했다. 그래서 이걸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도 해. 망이 망소이 줄. 그 다음에 무신정권은 이걸 진압하고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회유책 줄. 뭘로 승격시켜줬다? 충순현 승격줄. 이거 한 거잖아. 여러 번 했잖아. 자,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은 무신난 이후에는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맞지?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한 거잖아. 그때 공주 명학소의 난을 계기로 공주 명학소가 회유책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충순현 그렇게 좋잖아. 그래서 망이망소이 충순현으로 승격. 그러면 공주 명학소의 난. 자,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1193이니까 당연히 뒤죠.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으로 간다. 김삼이 효심의 난 1193. 그래서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김삼이 효심의 난. 이게 밀란의 종류야. 공주 명학소 김삼이 효심. 자, 줄쳐놔. 경상도 운문 줄. 초전 줄. 그래서 경상도 운문에서 김삼이가, 초전에서 효심이, 경상도 전역 확대 줄, 신라 부흥 줄. 자,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은 김삼이하고 효심이 각각 따로따로 일으켰지만 이게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거 별표 쳐놓을 거 신라 부흥을 내세웠다. 그거 별표 쳐놔. 자,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는요 신라 부흥 고구려 일단 쓰지 말고 그건 별표만 쳐놔. 삼국 부흥을 목적으로 삼국 부흥을 표방하면서 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그 중에서 신라 부흥을 표방했던 밀란이 뭐다? 김삼이 효심의 난이야.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 1198인데 그 사이에다가요 1196이라고 써놓으세요. 1196. 그 사이에다가 김삼이 효심의 난과 만적의 난 사이에다가 1196이라고 써놔. 1196 써놓고 거기다 최충원이라고 써놔. 최충원. 이게 무슨 애냐면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애거든.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애가 1196이거든. 그러면 최충원 집권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난이 뭐라는 거야?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최충원 집권 바로 직후에 일어난 난이 뭐라는 거야? 1198이니까 만적의 난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만적의 난부터는 가시기가 아니라 요 첫 번째 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나타난 거다? 요 최씨 집권기 때 나타난 거다. 최씨 집권기 때. 그래서 최씨 집권기 때 일어난 밀란이 뭐다? 만적의 난. 만적의 난. 그것도 줄. 근데 이왕 공부하는 거 이제 가끔가다 순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지만 최씨 집권기, 무신난 이후 최씨 집권 전은 여기까지 끊는 거야. 김삼이 효심까지. 그다음에 최씨 집권 정권, 최씨 정권 후, 그러니까 최충원 집권 후 하면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최충원 집권 후야. 그래서 만적의 난. 자, 만적의 난이 좀 잘 나와. 김삼이 효심도 그렇고 만적의 난. 자, 만적의 난은 최충원의 산업이 줄, 개경 줄,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여 신분 상승 줄. 자, 그래서 만적의 난은 만적이라는 사람은 최충원의 산업이었는데 개경에서 공사 노비를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거야. 선동질을 한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사료지문 나오니까 사료지문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다 밀란도 다 사료지문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 경계의 난 이후, 경계 이후, 경인난, 계사의 난, 그러니까 무신난, 김보당의 난 이후 권력자들을 보니까 별로 권력자들이 신분이 좋은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자 심지어는, 그치? 자, 그래서 신분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권력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권력자들을 그걸 이렇게 표현해. 왕후장상, 뭐 공경대부라고도 표현해. 왕후장상이나 공경대부의 씨는 따로 있는 줄 알았대. 씨는 따로 있는 줄 알았대. 근데 경계에 난 이후 권력자를 보니까 신분이 좋지 않은 애들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씨가 따로 없구나. 누구든지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면 왕후장상 공경대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우리도 힘으로 정권을 쟁취해서 신분 상승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신분 상승 운동의 성격을 띈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만적의 난이다. 만적의 난. 그래서 신분 상승을 표방한 밀란이 발생했다. 그러면 고려 무신집권기로 가는 거야. 대표적인 난이 뭐다? 만적의 난. 자, 그래서 밀란은 요 3개 정도는 이름까지 좀 알아놔. 공주명학소, 김삼이 효심, 그다음에 최충원 집권 후 만적의 난까지. 그러면 이제 크게는 무신 집권기로 가는 거야. 크게는 무신 집권기로 가야지. 원관석기 이렇게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머지 고려 왕조 부정 성격 그거 줄쳐놔. 그리고 동경대반란, 최광수의 난, 이연년의 난 줄쳐놓으세요. 1200년대로 봐서 이것도 결국은 뭐야? 요거 다음이야. 어쨌든 요거 다음. 그리고 동경대반란, 신라부흥줄, 이비패자줄, 최광수의 난, 서경줄, 고구려 부흥줄, 이연년의 난, 담양, 백제부흥줄. 자, 그래서 신라부흥을 표방한 밀란이 있고 또 고구려 부흥을 표방한 밀란이 있고 백제 부흥을 표방한 밀란이 있다. 그 다음에 신라부흥을 목표로 하면 하나 더 기억해야 되지. 이거 김삼이, 효심, 그 다음에 1200년대 동경대반란, 동경경주를 말하는 거니까 이비패자가 주도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지. 삼국 부흥을 표방한 밀란인 거지. 이게 맞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삼국 부흥을 표방한 밀란의 성격을 띠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삼국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고려는 자연스럽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단 거지. 고려 왕조를 어떻게 부정하는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밀란 부분을 하나 정리해놔.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보니 무신집권기 때는 뭐야?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다. 왜? 불법적인 경제 부분에서 공부했지? 무신난 이후에 권력자들이 불법적인 토지 경병이 확대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 현상은 계속 가는 거라고. 원가석이 가면 더 심해진다 뿐이지 이런 현상이 이미 이때부터 있는 거야. 그러면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하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당연히 부정부패가 심할 거니까 세금을 많이 걷겠지. 관리들의 수탈도 심할 것이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진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밀란의 배경이지 뭐.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백성들의 생활이 이때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농민, 천민, 밀란이 발생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지만 또 이런 성격도 있는 거야. 자, 이때는 뭐야?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가 조금 강해지는 때라고 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무신정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만적의 난도 대표적인 거지만 꼭 걔네들만은 아닐 거지. 왜? 문신들이 권력을 잡다가 걔네들보다 집안이 신분이 안 좋은 무신들이 권력을 좀 잡아. 근데 그 중에서는 신분적으로도 천민 출신 지배자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층민들이 뭐야? 자기도 그렇게 신분 상승할 수 있겠다. 아니면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거 아니야. 당연히.
자,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가 상승하면서 신분 상승을 목표로 밀란이 발생하게 됐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신분 상승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게 뭐다? 만족의 난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가장 특이한 거지 뭐. 삼국 부흥을, 뭐지? 삼국 부흥 내지는 부활해도 되지. 삼국 부활을 표방하면서 그러면 뭐야? 이 시대 밀란의 특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 밀란의 특징은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야.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봉기하는 경우도 있고, 신분 상승을 표방한 밀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국 부활을 표방한 밀란도 있다. 맞죠? 어느 시대로 간다? 무신 집권기로 간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부분 혼인과 아까 가족제도 했지? 그 다음에 요 반무신난, 그 다음에 밀란 뒤에도 있지만 요 세 개 정도는 더 기억해 두시라고요.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건 다 어느 때다? 크게 보면 무신 집권기인데 만약에 순서 발휘한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연습만 하자. 인종 때니까 요거 전이지. 이자겸난이 먼저지. 이건 밀란은 아니지만 물론 이자겸난, 묘청의 난, 그 다음에 무신난. 무신난 이후부터 이제 갖다 끼면 돼. 김보당의 난, 조이청 교정승려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 김삼의 효심의 난, 그리고 하나 생각. 최충원 집권. 최충원 집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요 시기에 일어난 거지. 무신난 이후 최충원 집권 전. 그 다음에 만적의 난, 그 다음에 것들은 다 뭐야? 최충원 집권 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순서를 좀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내용은 내용대로 공부하시고.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야? 고려 후기 사회 해가지고요. 그냥 줄만 쳐놓으면 될 것 같아. 고려 후기.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 어떤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한다? 전공 동그라미, 혼인 동그라미, 몽고로 동그라미.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대표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은 뭐가 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전공 내지는 군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몽골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출세하는 자도 나타난다. 혼인. 또 몽고로를 잘해서 출세하는 자도 나타난다. 몽고로에다 써놔. 몽고로에다가 평양조씨, 조인규가 대표적이야. 평양조씨, 조인규. 그래서 이 조인규가 몽고로로 출세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평양조씨 가문인데, 그러면 고려 후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고려 후기라고 했으니까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은 누구지? 권문세족이죠. 그럼 권문세족 가문 안에는 이런 애들도 있는 거지. 전공을 세워서 출세한 자 가문. 그다음에 원나라 귀족과의, 원나라 아니면 왕실과의 뭐 혼인을 통해서 출세하는 자. 몽골을 잘해서 출세하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권문세족이라고 다 듣는다. 얘네들 문벌귀족으로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다음에 몽고풍과 고려양출. 이거는 이제 원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몽고의 풍습이 고려에 와서 유행하기도 했다. 그게 몽고풍이라고 하는 거야. 몽고풍. 반대로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에 전해져서 원나라에서 유행한 것은 고려양이라고 한다고, 반대로. 그래서 몽골풍과 고려양. 그럼 고려 후기에는, 고려 사회에서는 뭐가 유행한 거야? 몽골풍이 유행한 거지. 몽고풍.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변발과 호복이 가장 대표적이다. 변발과 호복. 이거 추천하세요. 변발과 호복 등. 여러분들 아시는 증류식 술인 소주 있지. 소주라는 단어. 그거 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수락관 이런 용어. 그런 용어가 다 몽골풍이야. 근데 이제 변발과 호복은 특히 기억해놔. 이거 몽고식 복장, 의복. 변발과 호복 등 몽골풍이 유행했다. 그거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몽고풍 동그라미 쳐놓고, 몽고풍을 폐지한 사람이 누굴까? 폐지 써놓고, 폐지. 어느 왕으로 간다? 공민왕으로 가는 거야. 공민왕이 몽골풍 폐지라는 얘기. 다음에 혼인풍습. 이거는 하셨지. 왕실 내에서 동성혼이 행해졌다. 맞지? 그래서 어느 왕이? 충선왕 동그라미 금지하는 교서. 맞지? 그 다음에 원의 영향으로 유행하는 게 뭐야?
조혼의 풍습과 일부 다처제다. 그리고 조혼의 풍습과 관련된 관청은 뭐야? 그럼 결혼도감을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다음에 망건당, 충선왕 또 외워. 충선왕 동그라미 원외 수도인 영경 북경에 세운 학술교류기관. 그다음에 눈으로 읽어봐. 이재현 등이 원나라 학자 연복 조맹부 등과 교류했다. 성리학, 강남의 수전농법, 목화 조맹부책이 전래됐다. 성리학, 수전농법, 목화, 조맹부체 등 전래 출처나. 이거 어느 시대 들어온다는 소리야? 후기에 들어온다는 소리죠. 결론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지금 이번 시간에서 한 것 중에서 제일 주제가 큰 거는 혼인과 가족제도 특징 있죠? 어렵지 않은 거. 그러나 지문 정리는 잘해둬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때 사회 해가지고 반무신난과 밀란 있죠? 그 부분을 좀 제일 잘해두시고 나머지 고려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되잖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려의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